1999년 사건이 있었던 게 거꾸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원고가 돼서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측을 피고로 삼아서 선제 공격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선제 공격적,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들어갔다, 이런 사안이죠. 보통 교과서에서는 선제 공격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때 말했듯이 2010년 하급심에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그 99년도에 판례에 대해서 평석한 게 있는데, 그때 나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이 반소가 이 소송의 초기에 등장했다면, 사실은 뭐 그런 전제가 있으면 더 좋아요. 이 소송의 상황이 거의 마무리까지 간 게 아니고 초장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선제 공격을 들어오니까 지금 피고가 손해배상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이행의 소를 반소로 제기했을 때, 나는 99년도에 한번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 99년도 밑에서 판단하기를, 요거는 만약에 이제 내 논리대로 한다면 소의 이익이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부적법 각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요 잘못은 원고가 된 측이 있다. 물론 과실상계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잘못한 게 있다. 너도 좀 잘못했다 해서 예컨대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이행 청구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고가 불만을 피워오고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로 항소 상고를 했어요.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1999년도 판례 사안은 그런 사안에서 올라왔는데, 대법원이 채무 부존재 그 자체의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000년 사건은 이 그림처럼 이 Z가 튀어나오다가 Y한테 받쳤나 봐요. 그런 사안이에요. 이렇게 뭔가 고속도로는 아닌데 한 국도급의 나름대로 길에 뭔가 휴게소 비슷한 데서 차가 나오다가 제대로 달리던 차한테 받쳤나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교통사고적인 표현이면 슬슬슬 나오는 차가 주의 깊게 슬슬슬 차 없을 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연히 나오다가 그냥 제대로 달리던 차한테 받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싸움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때 말했듯이, 저번 시간 말했듯이 아예 하급심은 그냥 기존 판례는 변경될 필요성이 있다라고까지 하면서 본소의 채무 부존재는 소의 이익은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자세히 썼었어요. 하급심 고등법원 판례를 보면 자세히 썼는데, 예컨대 선제 공격적이고 해서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제대로 본소로서 이행의 소송이 나온 이상은 부존재 자체는 이행의 소를 인정하느냐 여부에서 손해배상 채권 채무 관계의 존부는 내포돼서 판단이 되니까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는 변경될 필요성까지도 있다까지도 아주 나름대로 과감하게 언급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2010년에서 기존 판례와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다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하여튼 질문을 지가 해놓고 거기 뒤에가 있으면 어떡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시간에 질문이 그거하고 헷갈린단 말이야. 세빈이 또 어디 갔어? 거기는. 너도 왜 또 자꾸 헷갈리는 전법을 써? 얘 질문하고 질문에서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을 전제로 한
예컨대 반환 청구라든지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이전 등기 청구권 그 자체 내지는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거와 소유권이라는 물권 자체에 그걸 구별하고 그 사건에서는 소유권 자체는 전제 내진 선결 문제인 거고 그 사건의 소송물은 반환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 내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그런 등기상의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 자체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는 확인을 구한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소유권 자체가 내포돼서 전제돼서 판단은 받지만 별개의 사건으로서 소유권 그 자체는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등을 했던 거야. 그지? 거기까지는 됐어, 이해. 그거하고 그때의 이행 청구 소송과 예컨대 등기 청구 소송과 또는 예컨대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권 자체의 확인 소송의 그 점과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확인 청구와 어떤 이행 청구 간에 있어서 혼선을 지금 순간적으로 갖고 왔던 것 같은데 그때 마지막에 질문자는 풀렸다고 했는데 혹시 나머지 사람들은 그때 내가 마저 다시 한다고 했던 게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어떤 물건의 반환 청구 이때의 사건의 소송물은 반환 청구라는 물권적 청구권 이 자체가 소송물이니까 기판력은 여기에만 216조에 의해서 1항의 본문에 의해서 미치니까 소유권 자체의 확인은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다시 다투려면 다툰다. 실제 심정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되지만 소유권 자체는 다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야. 이때 그래서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간의 관계가 여기서 계속 연상되면서 헷갈려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서는 굳이 이걸로 표현한다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반환 청구권이라는 청구권 자체의 확인소송이라면 이런 상황처럼 된다는 거지. 즉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것의 금전 청구와 손해배상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지의 확인소송 간의 관계가 그쪽에서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간의 관계와는 지금 다른 거라는 거지, 상황이. 지금 확인소송이 나오고 이행소송이 나오니까 헷갈릴 만한데 요때는 소유권은 전제 문제지 이 반환 청구권 자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의 확인과 이 반환 청구권 존부의 확인 이런 지금 확인의 대상을 혹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것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그때의 소유권 확인 자체와 반환 청구권에 따른 이 이행 부분은 분명히 여기 다른 건데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 그런 소송이 내지는 않는데 반환 청구권 자체의 존부 확인 소송과 반환 청구를 아예 한 소송 간의 관계라면 그런 식으로 펼쳐질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쪽 선은 거기서처럼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의 바탕을 둔 반환 청구 이 케이스는 여기는 아니라는 거지. 됐죠? 잠깐 여기까지 혹시 중간에 질문할 사람 이해됐음? 질문할 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예 중복제소로 들어가서 그럼 봐봐요. 중복제소로. 조문은 쭉 보세요. 제2편 조문 1심의 수송 절차라고 해서 총론 조문이 끝나고 제2편 제1심의 수송 절차라는 조문이 들어가고 거기에 제1장의 소외제기라고 해서 조문이 한 편이 바뀌면서 2편으로 시작하는 248조가 소장 제출에 관한 거고 물론 249조가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한 것이고 250조가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로서 우리가 확인의 소외이익은 사실적인 것 측면에서의 확인을 구할 소외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상황에서의 특수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에 251조가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장래 부분에 대한 이행의소를 인정한다라는 조문을 봤죠. 그다음에 252조가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소라는 타이틀로서 이제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그 뒤에 현저한 어떤 그 액수 산정의 기초 등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변경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조문의 흐름을 본다면 소장을 제출한다라는 조문에서 시작해서 50조, 51조, 52조가 어떤 소송의 형태에 따른 소의 이익을 언급하는 조문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253조가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해서 객관적이라니까 대상, 뭐 소송물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복수의 사건이라는 거죠. 복수의 사건이 병합적으로 펼쳐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송이 복수로 제기된 이런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죠. 그 다음에 쭉 건너뛰어서 뭐 254조, 255조가 소장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255조가 소장을 송달을 하고 이런 조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56조, 57조가 이제 소장 부분 송달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라라는 것이고 257조가 무변론 판결에 관한 조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58조가 답변서가 이제 제출되고 했을 때 곧바로 변론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변론 준비 절차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이제 변론으로 간다라는 258조가 조문으로서 이렇게 흐름상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9조가 소를 하나 제기한 상태에서 계속 중에 또 다른 소송이 등장했을 때 그게 동일한 사건이라면 중복된 소제기로 금지한다라는 조문이 259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0조가 피고의 경정, 다 이 용어들은 한 번씩 나왔던 거에 피고의 경정은 사자 명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를 바꾸는 거, 이때 경정은 변경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61조가 그 절차적인 거고 262조가 그 다음으로 청구의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네요. 이건 262조 청구의 변경은 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과 함께 저번 시간에 언뜻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원고가 청구를 변경하는 거예요. 피고가 청구를 변경한다. 라는 상황은 피고로부터는 나올 수는 없고 원고가 애초 소제기한 것을 전제로 청구를 변경한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때의 변경은 소송법에서 변경은 이 대상을 즉 객체를 즉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주체인 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혹시 주의할 것은 변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체하는 류의 변경만을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소송법에서 쓰는 변경은 추가하는 것도 변경이다. 그러니까 A로부터 B로 바뀌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의미적으로는 딱 변경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A에다가 A 플러스 B 했을 때도 우리는 변경이다. 그러니까 이 청구의 변경이 교환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냈던 A라는 청구에 대해서 아예 B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A를 놔둔 채 B를 추가해서 A 플러스 B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A 플러스 B라는 청구의 변경을 함으로써 후발적으로 253조의 객관적 병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A와 B라는 두 개의 청구를 애초부터 객관적 병합으로 253조에 의해서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으로서 형태로 낼 수도 있지만 A라는 부분 하나를 냈다가 플러스 B라는 부분을 해서 소변경을 일으키고 청구의 변경을 함으로써 후발적으로 소의 객관적 병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케이스를 굳이 다시 끌어들여서 얘기한다면 소유권 확인 부분이 기판력이 걸리지 않아서 다시 왈가왈부 될 것을 예상한다면 애초에 그것을 그 자체를 소송물 단위로 낸다면 소유권 확인 및 그것을 전제로 한 반환 청구 소송을 내서 객관적 병합으로 복수의 청구를 소유권을 확인하고 자기가 소유권자니까 내 거 맞다라는 확인을 하나 구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이겨버리면 나중에 소유권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애초에 소유권 확인 및 그 다음에 반환 청구 소송을 내버리면 소의 객관적 병합이 일어나서 괜찮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의 변경을 이야기했고요. 그 절차가 263조가 있고 264조가 중간 확인의소인데 이 경우는 중간이란 말은 소송 도중에 그다음에 확인 형태의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말했듯이 소유권 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 요 A라는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인 반환 청구라는 이행 소송이 결부된 소의 객관적 병합이 253조에 따른 객관적 병합이 원시적으로 자기가 병합해서 소를, 객관적인 말은 대상, 객체라는 말이니까 이렇게 낸 건데 반환 청구 소송만을 냈다가 소송 도중에 소유권 확인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계에서 중간 확인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상황에 따라서 도중에 냈을 때 그 의미가 중간이에요. 중간. 그다음에 확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결국 중간 확인에서는 선결적인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확인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간 것에 대한 전제 문제인 소유권을 소송 도중에 원고가 소변경을 일으킨다든지 피고가 낸다라는 의미에서 반소로 냈을 때 그런 형태를 선결적인 쟁점에 대해서 냈을 때 중간 확인의 소라고 하고 피고가 냈을 때를 중간 확인의 조금 그런 용어를 뭐 조문상은 아니지만 중간 확인의 소 중에 중간 확인의 반소가 들어온 거고 원고는 중간 확인의 의미의 소변경을 일으킨 거고 그런 경우를 중간 확인의 소라고 부른다. 중간 확인의 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5조가 이렇게 해서 소송 도중에 소가 변경되거나 중간 확인의 소가 있거나 하고서 조금 건너뛰어서 269조에 가서 보면 이제 원고의 행동의 이런 소 상태, 소재기 상태에 대한 설명의 조문이 끝나고 269조에서 보면 피고가 반격하는 소를 내는 반소에 관한 조문이 269조, 그 다음에 270조, 71조 그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조문이고 해서 조문이 하나 271조로 해서 제1장의 소외 제기가 끝나고 272조부터 제2장 조문이 들어가서 변론 준비 절차 등에 관한 변론 및 변론 준비 절차에 관한 조문이 272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69조가 반소인데 반소가 이 중간 확인의 소하고 연달아 있지 않은 이유는 피고 측의 행위니까 일단 뒤로 빼놓고 있고 중간 확인의 소까지 264조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65조가 소장을 제출한다든지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시효 중단이라는 실체법적인 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소송법에서 시효 중단에 대한 것이 265조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소송 계속은 조금 여러분이 한자는 어려워요. 소송 계속이라고 할 때 계류됐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연속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 계속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계류되어 있다.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해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 부분이 피고한테 송달된 시점에 소송 계속이 생긴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장을 제출한 때부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장이 제출되고 예컨대 내부적으로 법원이 심사를 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한다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 중에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학설 내지 판례 입장인데 조문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는데 다만 시효 중단 등의 의미는 소송 계속과는 달리 왜냐하면 소송 계속이라는 것은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의 시점이니까 법원의 심사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가 원고로서 소를 낸 사람이 급박해서 시효를 중단시킨다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통제하거나 자기가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변수가 들어가면서 정해지는 소장 부분 송달 시점으로 했다가는 잘못하다 자기가 관여하지 못한 채 그게 좌지우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장 제출 시점으로 해서 소장이 제출된 때부터 소송이 이제 중단이 되는 시효가 중단되는 이런 시점으로서 명확성 때문에 265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조금 그 조문을 계속 보면 265조에 보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시효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예컨대 피고를 경정했다든지 260조 아니면
청구를, 그러니까 주체를 변경한 게 260조죠. 예컨대. 그다음에 262조는 객체를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변경된 것은 언제 기준으로 그럼 시효가 중단되느냐 했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애초 거를 갖고 변경을 했을 때 애초 거 단계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좀 자기가 우리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은 그 새로운 부분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한 예컨대 새로운 청구 부분에 대해서 소제기했다고 보이는 새로운 피고의 그 바뀐 사람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온 때, 또는 청구의 변경에 있어서 새롭게 그 추가적인 청구가 변경하는 신청서가 들어온 때가 애초에 소장에 대해서 하나 추가된 신청서, 소장의 역할을 하는, 그게 들어온 시점이 시효 중단 시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265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애초 거와 관련돼서 피고를 바꾸는 거고 애초 거와 관련돼서 청구를 변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 거 시점에 같이 중단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의 발상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서 어디서 이걸 극명하게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에서의 처리에 대해서 실무상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사자명의 소송에 대한 실무상의 처리는 난감. 그냥 질문하려니까 난감적인 표정을 짓네. 사자명의 소송에 있어서 지금 사자명의 소송의 어떤 상황은 뭐예요? 만연이 소송을 냈더니 소송 내기 시점 이전에 죽었는데 지금 시점에 만연이 자기는 그냥 살았다라는 당연히 생각해서 냈는데, 그렇다면 죽은 자 상대 소송을 진행해봤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 되니까 실제 어떻게 처리해준다? 상속인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처럼 의사설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상속인 상대로 소송이 계속됐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용어로 해봐. 어떻게 처리해준다? 상속인 상대로 한 것처럼 해준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해준다? 상속인 명의로 표시정정을 해준다. 당사자 표시정정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당사자 표시정정이라는 게 지금 실무적 입장인데, 학설은 그 경우에 죽은 예컨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제 표시정정에 의해서 그 사건을 떠맡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있다 없다에 있어서 별개의 주체로 본다면, 표시정정은 주체는 동일한 사람을 놓고서 뭔가 오류가 있어서 바꾼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바꾸는 것은 표시정정으로 처리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학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컨대 피고의 경우 등에 있어서 죽은 자를 만연히 상대로 소송을 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죽었네. 그러면 상속인으로서 실무는 표시정정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학설은 이론적으로 볼 땐 그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돼? 피고의 예컨대 260조 지금 나온 피고의 경정이라고 해서 당사자를 잘못 삼았다면 당사자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해서 경정신청서가 들어가야 돼요. 경정신청서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에 여러분 교과서는 이제 끝나고 있는데, 실전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시효가 거의 임박했어요. 예컨대 5년짜리 시효가 막 상사 시효가 임박해가지고 뭔가 지금 막 다음 달쯤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뭐 시효 같은 건 이제 나름대로 그것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냈는데 지금 죽은 사람이네요. 그 5년 전에 계약했던 뭐 대출해가지고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은행 입장에서 시효가 임박해서 냈는데, 지금 소송을 내고 나서는 이제 조금 한숨 돌려서 시효 끊었겠다, 중단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장 내서 한 달 지났으면 5년이 안 된 막바지에 냈는데 5년이 흘러갔는데, 그때 이 당사자가 지금 죽었다라고 해서 아들로 바꾸는 것을 지금 당사자 표시정정으로 바꾸는 거와 피고의 경정으로 바꾸는 것의 차이를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피고의 경정으로 바꾸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캐치했다면.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니까, 만약 지금 5년 한 달 전쯤에 안도야로 냈는데 한 달 지나면서 당사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피고의 경정으로밖에 처리해 줄 수 없다라고 본다면 시효가 경정으로만 한다고
265조에 따라서 260조에 경정신청서가 들어간 때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으니까 경정신청서 들어간 때는 지금 내 말한 의도에는 이제 5년이 지나버린 거죠. 한 달이 남았던 게 싹 지나가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고 경정으로 들어간 거와 한편 표시정정은 조문에 없는 제도인데 표시정정으로 가면 어떤 효과의 혜택이 있겠어요. 그럼 지금 대칭 돼서 우리가 분명히 내가 질문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수되기한 시점. 그래서 안도해서 한 달 전에 낸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표시정정에서는 그 점에서 연결이 되니까 그 시효를 자른 것의 혜택을 새로운 아들에게도 유효하게 시효 중단 것으로 보면서 괜찮은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럴 때 이 조문의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교과서에서 캐치하면서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자명의 소송에 있어서 표시정정이 실무의 예고, 뭐 학설적으로는 피고의 경정, 예컨대 피고의 경우라면 피고의 경정을 해야 되고, 물론 학설의 입장에서는 원고 측의 경정을 이 조문을 260조의 조문을 갖다가 피고의 경정의 조문을 260조를 원고의 경정까지 조문은 피고라는 식으로 딱 말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정으로까지 확장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1심 절차에만 이런 걸 이용할 거냐, 2심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거냐의 논란은 추가적으로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표시정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260조의 피고의 경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효 중단에 있어서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본다면 피고의 표시정정은 동일한 주체를 상대로 하니까 시효 같은 것에서는 다시 바꾸는 것은 상관없고 그냥 표시만 살짝 오류를 바꾸는 것이니까 시효 중단된 것은 계속 유지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피고의 경정으로 처리해 준다면 경정 신청서가 들어간 때 시효 중단되는 것이니까 애초에 잘못 삼은 자와 새롭게 제대로 삼아서 피고 경정 신청가 들어갔을 때의 그 와중에 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이 차이가 확 벌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때의 조문이죠. 그래서 265조의 소의 제기에 따른 시효 중단의 시기고 266조는 이제 소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하는 것에 대한 조문이죠. 소취하는 우리가 청구의 포기와 비교시켰죠. 원고의 일방적 의사 표시라고 하면서 처분권주의가 소송 종료 단계에서 작동해서 원고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의 어떤 공권적인 일도 양단적인 판단에 따른 판결 이에 스스로 자기가 처분이라는 건이라는 그것에 따른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중에 소의 취하라든지 청구의 포기 일락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피고가 서로 호양하는 재판상 화해 등이 있다라고 할 때 한번 설명했는데 그때의 소취하이죠. 그다음에 266조 다음에 267조 1항이 소취하에 의해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 260조 1항 조문은 뭐하고 설명했어요? 청구의 포기 일락 같은 것은 예컨대 청구의 포기는 원고의 소의 취하와 원고의 청구의 포기에 소취하는 피고 뭐 주어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피고가 소취한다라는 개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원고가 자기 소를 자기가 취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청구의 일락은 피고가 하는 것인데 예컨대 그 차이는 청구와 포기 일락은 없던 상태로 가서 뭔가 소송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포기라는 또는 인락이라는 그 결과가 조서화되면서 그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면서 220조에 따라서 소송이 종료되고 그러한 효력을 갖는 220조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과연 집행력, 기판력 등이 있느냐 보면서 기판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는 하여야 하겠지만 그런 조문이 청구의 포기 일락에서 등장하는데 반면 소의 취하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결과를 남기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없던 것으로 되면서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267조 1항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 소송 계속이 계속된 사건이 마무리가 어떤 결과로서 마무리되면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해서 267조 1항을 보면 종료된다라는 그 조문이죠. 한편 267조 2항이 우리가 중복제소, 기판력 이런 거 용어와 함께 등장하는 제소금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때는 한글로는 이 소를 제기한다가 아니라 더블이라는 의미의 제자죠. 그래서 제소금지가 등장하는 조문이죠. 267조 2항이 1심에 관해서 판결이 있은 뒤에 예컨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미리 조금 얘기해 주려면 이런 상황이에요. 소취하는
원고의 처분권주에 따라서 의사에 따라서 소치하를 할 수 있어요. 물론 피고가 응소해서 한판 붙자라고 피고가 나온 입장에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튼 처분권주에 따른 원고의 의사에 따른 일방적 의사에 따른 이제 마무리예요. 물론 피고의 응소 이후에는 피고가 오케이 해줘야겠지만 하여튼 원고의 일방적인 것인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1심까지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원고가 깨졌어요. 패소했어요. 그래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고 항소 시작하면서 소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항소하고 나서 소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럼 또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빠지는데 그럼 항소치하랑 또 소치하를 구별해야 돼요. 항소치하는 항소만 치하하는 거예요. 소치하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제 헷갈리네요. 소치하는 기본적으로는 1심 단계에서 하는 게 뭐 일반적이겠지만 지금 특이하게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요. 그럼 더 이상하게 전개되는 것은 좀 아까 말했듯이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나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항소치하가 아니라 항소치하라는 개념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소치하면 어디까지 다 없어져요. 1심의 애초의 소재기 시점까지. 1심과 항소심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계속 내가 속심이라고 해서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소심 단계 소치하를 해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개념은 어디까지 가서 다 없어진다? 소재기 시점 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은 1심 해가지고 패소하고 깨지고 나서 항소심에 가서 1심 깨졌던 것을 소치하면 쓱 없앨 수 있겠네?가 가능한 거예요. 없앨 수 있겠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정적으로는 좀 이상하죠. 그러면 그런 심정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룰을 만들었으면 되겠어요? 애초에.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게 이상하지 않냐? 그럼 항소심 단계, 2심 단계에서 소치하를 아예 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규율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던 건데 우리 법은 적어도 항소심에서 소치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가 오케이 한다면 원고가 소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아요. 이해되겠죠? 그렇지만 심정은 좀 이상하죠. 1심 패소해놓고서 항소심 가서 그 법원의 판결을 그래서 교과서 보면 뭐예요? 법원의 판결을 무의로 돌린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어 쓰는 건 아닌데 헛수고로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 기껏 내려줬더니 항소심에서 쓱 소치하라면 그 내려준 판결이 더더욱 그 자가 패소 판결 받았던 것까지 싹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은 일단은 괜찮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치하자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267조 2항이 허까지는 해주는데 근데 그 단계에서는 너가 똑같은 사건 다시 소치하를 하니까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니까 다시 2차적으로 그 사건 또 끌고 들어오는 게 만약에 1심 단계에서 소치하를 했다면 상관없이 가능한데 항소심에서는 했을 때 네가 받은 판결의 결과를 무의로 돌리고 다시 또 한 번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제소금지로 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1심 절차에서 소치하는 것은 상관없다. 물론 이 피고의 응소가 있을 때에 본안에 관한 응소에 대해서 동의를 필요로 하다라는 전제하에 상관없다. 그 다음에 소치하를 하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니까 다시 똑같은 사건을 또 내면 돼요. 다시 똑같은 사건을 또 내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다시 똑같은 사건. 기판력 같은 거 중복돼서 상관이 없어요. 왜? 소송 계속 소급적으로 소멸됐으니까 전소가 계속 중에 똑같은 사건이 또 나왔다라고 하는 개념인 중복제소라는 상황이 설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더욱 더 나가서 앞에 똑같은 사건의 판결에 효력받은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 또 나왔다의 기판력 국면은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소가 존재하는 와중에 계속 중에 중복 제소는 전소 계속 중에 좀 이따 설명하려는 중복된 소재기 금지의 250조는 전소 계속 중에 동일한 후소가 등장했을 때인데 소치하 후에 동일한 사건이 또 원고가 내더라도 중복된 소재기는 아니라는 거죠. 전소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잖아요. 소송 계속이 소멸했으니까. 반면 근데 항소심에서의 소재기에 대해서 항소심 단계 항소까지 해놓고서 예컨대 자기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단계에서 아까는 아주 극단적으로 1심 판결, 패소 판결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까지 말을 했지만 꼭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무언가 이유 때문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 사건을 갖고 나오는 데 대해서 중복된 제소라는 상황은 걸 수가 없지만 뭐에 걸리냐면
267조의 2항의 제소 금지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267조가 그런 조문이에요. 그다음에 268조는 제목으로는 소치와 간주라는 제목을 쓰고 있지는 않고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왜 소치와 간주라는 조문이 여기에 배치됐냐면 266조와 267조가 소치와에 관한 조문인데 사실은 268조는 당사자가 쌍방이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에 대한 조문이에요. 제목은 소치와 간주라는 것은 내가 줄이려고 그렇게 제목을 내 나름대로 다룬 거지 실제 내용은 쌍방이 불출석했을 때의 규율인데 그럼 왜 조문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느냐? 266조와 67조가 소치와에 관한 조문이니까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연결하면서 소치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간주를 시킨 거예요. 그럼 뭐냐 내용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두 차례나 안 온다든지 했을 때 나중에 다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당사자의 결석에 대한 설명이 한 번 나왔던 것은 진술금지의 재판에 대한 140조에서 한 번 나왔는데 변론기일에 뭐 그런 특수한 경우에 진술금지 아니더라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당사자가 결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백간주라는 그 조문을 한번 150조에 대한 조문을 처음에 소송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한번 설명했던 조문인데 이 경우는 지금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가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 대한 처리 조문이에요. 그래서 두 차례 내지는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다시 변론기일을 열어달라고 했던 상황에서 30일로 되어 있는지 한 달로 되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보세요 한번. 268조요. 어디 쭉 보면 두 차례 결석했을 때 이때 두 차례는 연속적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양쪽 당사자가 두 차례 연속될 필요는 없지만 두 차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한 달 이내? 1월 그러니까 한 달 이내 그럼 30일 이내가 아니라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열어줬는데 또 안 왔다든지 한 상황에서 뭐 두 차례 결석 이후에 다시 한 달 이내에 변론기일을 열어달라는 상황이 요청이 없었다든지 한편 요청을 했지만 또 그 뒤에 언제 둘이 또 안 왔다든지 했을 때는 그럼 봐보세요. 둘이 원고가 피고가 한판 붙는 상황으로 소재기하고 피고가 열심히 싸우는데 두 당사자가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내지는 또 추가로 기일 열어달라고 해놓고서 한 달 이내의 상황에서의 기일 열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열어줬는데 또 안 왔다든지 했을 때 두 당사자 간의 그 조문의 어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한판 붙기로 해서 했던 사건에서 두 당사자가 계속 안 오는 건 뭐겠어요? 소송 바깥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도 있고 뭔가 이 소송에 대한 열의 내지 진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무슨 상황이 있었겠죠. 소송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소장 내놓고서 법정에 안 왔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송 바깥에서 잘 해결된다든지 더 이상 이 싸움을 안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음식점 가기로 했다가 못 가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해서 나 못 갑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한국 문화는 어떤 거예요?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전화해 줄 필요 없잖아요. 주인도 알아가지고 다 예약했어도 그때 예약하고서 가봤으면 뭐예요? 이미 딴 손님 받고 있고 잠깐만 기다리시오지. 나 올 것 때문에 대비해서 그 자리 비워두는 우리 음식점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또 당연히 전화해놓고서 안 가면 안 가는 거로 그치지 친절하게 나 못 갑니다 뭐 하고 더더욱 어떤 사람 뭐 페널티까지 물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안 가버리면 되는 거지. 우리 문화는 주인이 알아서 다 손님 받고 있어요. 내가 암만 예약했어도 우리는 예약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충실하게 서로 이행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흐지부지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이야기는 조금 웃기게 전개시켰지만 애초에 소송내가지고 한판 붙자고 한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음식점 아줌마가 알아서 처리해 주듯이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니네 소송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소치와 그 자체의 의사로 소치와를 하겠다는 어떤 정식의 신청 소치와서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볼 때 니네 결국 소송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이구나 해서 그때의 간주라는 건 뭐예요? 소치와로 본다. 그런 상황을 소치와로 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소치와 간주라는 그 조문이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조문 등이 있어서 지금 268조가 왜 그럼 결석적인 상황이 여기 왔느냐? 소치와라는 조문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아마 의치를 여기다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9조가 피고에 반격하는 반소에 대한 조문이 들어가 있고 69조 다음에 70조, 71조가 반소에 관한 추가적인 조문이고 해서 71조까지가 그런 조문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말하려느냐면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만을 다시 떼서 본다면 259조에 대해서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는 소송 요건이다 라고 해서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 아마 나열되고 있는 걸 볼 거예요. 한편 그러면서 혹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중복된 소재기가 아닐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요. 소송 요건에는 재판권이 있을 것, 뭐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이런 건 적극적 의미의 소송 요건이죠. 근데 중복된 소재기는 중복된 소재기가 아니어야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소송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닐 것인데 이렇게 소의 이익과 병렬적인 의미를 갖는 소송 요건이라고 앞에서 얘기하다가 어디 가서 또 이게 나오냐면 소의 이익 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행해소, 확인해소, 형성해소에 대한 공통된 소송, 소의 이익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카테고리로 제소금지 사유 등 없을 것, 중복된 소재기가 아닐 것으로 나타나니까 순간적으로 잘 엉클어진다라는 얘기를 혹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는 건 소송 요건 속에서 소의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 소송 요건, 중복된 소재기가 아닐 것이라는 소극적 소송 요건 해서 마치 소의 이익과 중복된 소재기는 뭔가 대칭되는 식으로 나열되어 놓고 나서 다시 소의 이익 가서는 소의 이익 속에 하나의 분류 개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송 요건이라는 것을 큰 것으로 보면 본안에 앞서서 거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류해서 소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책정을 하고 소의 이익과 한편 또 나열하면서 중복된 소재기가 아닐까 했는데 결국 중복된 소재기라는 것은 어떤 소송 요건 중에 본안까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즉 그럼 중복된 소재기를 왜 본안까지 안 들어가느냐는 좀 이따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하는 취지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면 결국 중복된 소재기는 두 번째 소송을 다시 법원이 심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없다 라는 측면에서 없다라니까 소의 이익이라는 측면도 살짝 가미돼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소재기라는 고유의 취지도 있지만 결국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냐 없냐라는 소의 이익의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볼 때 중복된 소재기가 분명히 다시 똑같은 소송이 나왔으면 앞에 사건에서 해결해주면 되는데 뒷소송을 또 벌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분쟁 해결해줄 필요성은 뒷소송은 없다라는 소의 이익 측면에서의 중복된 소재기는 금지된다라는 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류에서 소송 요건 속에서 소의 이익이 없을 것, 중복된 소재기 등이 아니어야 될 것 등을 대칭시켜 놓은 듯 하면서 또 소의 이익 속에 들어가서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가 소의 이익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혹시 이상하다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 체계적으로 배치한 게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라는 소의 이익 속에서 중복된 소재기도 사실은 그런 거와 전혀 무관한 건 아니다. 그런데 중복된 소재기는 아예 그런 하나의 체계상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집어내서 전소가 계속 중에 동일한 사건으로서 후소가 등장했을 때 그것을 소송 요건으로서 그래서 결국 후소를 부적법 각하시킨다.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소송 요건에서 그 처리는 부적법 각하시킨다. 이 카테고리로 가면 되는데 한편 그게 소의 이익의 측면이라는 거와 전혀 대칭되는 듯하게 소송 요건에서 표현한 것에 따라서 오해를 일으키지 말고 결국은 소의 이익과의 접점이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딱 떼서 우리가 중복된 소재기로서 포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중복된 소재기 금지에 대해서 259조가 조문상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중복된 소재기 금지를 하고 있는 취지는 피고의 이중응소라든지 법원의 이중심리라든지 그 다음에 중복된 소재기를 금지시키지 않고 아주 극단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병렬적으로 두 개가 제어하지 않고 갔을 때 앞사건과 뒷사건이 결국은 재판부가 전혀 지금 두 제품과 벌리더라도 비슷하다는 말도 좀 이상한데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근데 만에 하나 엇갈릴 수가 있어요. 앞사건에서 펼친 공방과 두 번째 사건에서 펼치는 공방이 100% 똑같은 장면을 놓고 판단하라고 해도 판단 주체가 다르면 다를 수도 있을 판인데 지금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지만 그 전개는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당사자 똑같고 사건은 똑같지만 그 동일한 장면으로 두 재판부가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재판부는 이 재판부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다른 재판부는 또 다른 재판부대로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 동일한 장면을 보고 있어도 판단이 틀릴 수도 있을 판인데 완전히 판단자가 다르면서 장면도 똑같은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전개되는 것은 조금씩 틀렸을 텐데 그렇다면 판단이 한쪽으로 똑같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된 판단, 저촉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쪽 측면을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후소를 커트시키는 거예요. 후소를 소송 요건으로서 부적법 각하라는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의 취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그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사건, 당사자가 동일하고 사건도 똑같은 것을 또 한 번 내는 경우는 내가 좀 표현을 거칠게 한다면 소송에 미친놈 아니고서는 계속 표현하지만 미친놈이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왜 내요. 한 판 벌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본인이 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여튼 똑같은 사건을 또 낸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 내놓고 혹시 답안지 또 하나 내가지고 이 사람은 B 안 주고 A 줄지 모르니까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똑같은 당사자끼리 똑같은 사건을 또 내는 것은 미친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된 소재의 금지라고 하는 아주 완벽한 똑같은 사건은 사실은 그게 중복된 소재이지만 그런 게 실제 우리가 놓고서 따지는 게 아니다. 민사법은 항상 뭐다? 아주 원칙은 그 말하는 원칙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특이한 거, 예외적인 거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눈으로 딱 봤을 때 똑같은 사건이 아닌데 이런 취지에 비춰서 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놓고서 우리가 자꾸 검토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의견들이 다르니까 논란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당사자에서 벌어지는 게 퍼펙트한 중복된 소재이지만 그런 거는 그렇다고 끝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어떤 변수가 있는 류의 상황에서 이것을 중복된 소재기로 걸을까 말까의 의견이 분분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아예 누가 봐도 다르다고 한 것은 논외로 하는 거지 또. 우리가 누가 봐도 그건 더 이상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우리가 검토 끌고 들어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란이 이제 교과서에 보면 한 4페이지, 3페이지씩 있는 것은 이제 논란이 있는 어떤 것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과연 동일하다라는 급으로 처리할 것이냐. 소송물이 이제 동일한 급에서 뭔가 이게 동일한 급으로 봐줘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를 그때 이런 항상 여러분이 공부는 다 잘하지만 항상 서론적인 취지가 그럴 때 중요한 게 그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죠. 취지가 이러니까 난 걸어야겠다. 취지가 그렇지만 이 경우는 그래도 걸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제시키는 소재가 되는 게 이런 취지니까 이 취지를 잘 읽어두면 되겠죠. 그래서 그 요건은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것이죠. 전소의 계속 중. 이때 계속 중이란 말이 나오네요. 계속 중이란 말이 나오네요. 전소의 계속 중에. 그러면 이 전소는 적법한 경우에만 되느냐? 적법한 경우에만 되느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채권자 대리소송이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실체법과 결부돼서 타입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번 변호사 시험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민법적으로는 어때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법적인 것에서는 뭐예요?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행사하는 거죠. 지금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관계 지금 그려주지 않고 말로 하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의 요건이잖아요. 우리가 실체법적으로. 그래서 채권자 대리소송을 우리가 부득이 낼 수밖에 없다.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으로 오는데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중복재소나 기판력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채권자 대리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후차적으로 낸 경우, 내지는 반대로 채무자가 먼저 냈는데 채권자 대위권으로 낸 경우, 소송으로 낸 경우에 있어서 중복재소에 걸리느냐, 기판력이 걸리느냐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먼저 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을 냈다라는 상황 설정이 소송법에서는 계속 중복재소적인 상황으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법에서 자꾸 의문을 갖는 게 채무자가 냈으면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행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법을 뭐 생각하지 않고 소송법에서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네 민법에 보니까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채무자가 행사하면 채권자가 낼 수 없는데 왜 그런 상황을 설정하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까지? 지금 말한 채무자가 먼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을 냈다든지 했을 때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 때문에 혹시 후차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이 내는 게 요건상 걸린다라고 치더라도 중복재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압수소송이 그것의 요건 때문에 압수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기 전까지는 중복된 소재기의 상황이 설정은 된다는 거죠. 형성은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 표현자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느냐라고 한다면 적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경우에 후소는 중복된 소재기라는 것을 따질 필요 없다라고 갈 수 있지만 지금 판례나 지금 말한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전소가 설사 그런 뭔가 문제가 있지만 이미 제기된 이상은 그것을 전소가 부적법 각하로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부적법 각하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소치하적인 상황에 따른 효과는 아니지만 부적법 각하라고 해서 꺾여버리면 앞소송과 대비돼서 두 개의 소송이 있다는 상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적법 각하로 꺾여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복된 소재기를 따질 필요 없지만 그래도 부적법 각하로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중복재소라는 상황이 설정은 된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사건이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소가 치하라든지 각하, 그 부적법한 어떤 요소 때문에 치하 내지는 각하돼서 소송 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재소 문제는 해소가 되겠지만 후소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전소가 치하 각하가 없다면 후소는 중복재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후소를 제기한 것에서 자꾸 궁금해하는 게 이거는 지금 여러 설명 중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만 내가 포착을 한 거예요. 후소를 제기한 것 중에 자꾸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럼 후소는 단일의 독립의 소에 의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단일한 독립의 소. 요 말을 애초부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뭐 그 뒤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소송의 중에 단일한 소가 있고 딴 데 병합된 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그냥 그 자체 단일한 소인데 반소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반소 같은 경우는 원고의 본소에 병합해서 내는 거잖아요. 원고의 본소에 병합해서. 그러니까 단일한 소냐 병합된 소냐 이때 그런 얘기인데 후소가 단일한 독립의 소일 것에 하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소가 계속 중인데 이 후소가 중복재소라고 할 때 이 후소 자체가 원고의 이쪽의 본소에 대해서 후소가 반소로 등장하면서 이 전소와 이 반소로 등장하는 후소가 동일한지 여부를 따질 때의 상황이에요. 이거 잘 보세요. 전소가 와 후소가 동일한 소냐를 따지는데 이 후소가 독립한 소가 아니라 그쪽이 나한테 들어온 소송에 내가 반소로 등장시키는 이 반소래도 애초 본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소랑 비교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냈던 소와 반대쪽이 나한테 들어온 소송에 반소로 낸 사건이 만약 동일하냐를 따져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후소가 독립한 소로 등장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겠어요? 돼요? 안 되네, 표정이. 그럼 뭐 때문에 헷갈리냐? 요 다음 문장 때문에 그래요. 요 다음 설명을 하면 그럼 또 이해가 될게요. 반소 계속 중에 소송 절차, 반면 계속 중 소송 절차에 반소 등으로 등장하는 것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요 표현은 교과서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 요 상황까지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쪽 거하고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내가 본소를 냈는데 여기에 무슨 참가라든지 소변경이라든지 해서 요 사건과 요 사건이 동일한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요 후소가 본소에, 그러니까 이건 본소라기보다는 전소, 어떤 소송이 하나 있는데 후소가 동일한지를 따져야 되는 후소가 이 소송에 병합돼서 나타났을 때는 모순 저촉된 판결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중복된 소지행위로 금지시키는 취지에 비춰서 굳이 이런 거는 동일한 거라도 완전히 동일한 거는 잊어버리고 뭔가 때문에 동일성을 지금 따져야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모순 저촉된 상황이 나올 수 있냐 없냐에서 사건은 두 개지만 판단하는 법원은 병합돼서 그 판단 주체는 법원이 하나인 거예요. 그 법원 재판부에 두 사건이 병합돼서 등장했으니까 모순된 판단을 법원 스스로 주체가 할 리가 없어요. 객관적 병합으로 들어온 두 사건은 모순된 판단을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반대말을 할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판단 주체가, 동일한 판단 주체가 이 두 개를 컨트롤하면서 판단을 내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적인 상황과 오른쪽적인 상황에서 이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전소가 있는데 이 후소가 꼭 독립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어떤 후소 그룹의 후소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병합된 소송으로 나타나서 또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후소로 등장해도 문제는 따져봐야 되는 그 중복된 소의 요건의 충족은 동일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한편 저쪽은, 두 번째 상황은 이 전소와 이 후소가 다른 소송의 병합이 아니라 전소의 병합일 때는 동일한 재판부니까 모순 저촉된 판결이 나올 상황을 전개시키지 법원이 않을 거니까 중복된 제소의 범주에서 따져볼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 없다, 이 이야기. 이해되겠어요? 됐어요? 교과서적인 그런 문장의 설명. 됐어요? 여기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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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됐지? 어? 조금 더 연구해봐. 그러고 혹시 미진한 사람은 옆에 누구한테 물어봐. 지금 나름대로 이해한 듯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를 중요 포인트로 등장시키지는 않는데 교과서 읽다가 자꾸 질문을 해. 요 표현과 저 표현이 뭐가 다른 거냐. 질문하니까 내가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 게 요 표현 질문이 들어오고 요 표현이 질문이 들어와. 지금 교과서 읽다 보면. 그래서 잡아준 거야. 일단은 이게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가 등장했을 것의 전제인데, 핵심적인 것은 이거는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지금 이거 헷갈리는 문장이라서 해줬지, 본격적인 핵심은 이 요건이야. 당사자의 동일과 소송물의 동일. 당사자의 동일과 소송물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고 소송물도 동일하면 뭐 문제될 건 없지. 근데 실제는 그렇게 똑같은 사건을 또 내는 것은 그렇게 있을 수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물 이론이 필요했다라는 게 여기 등장하잖아요. 소송물의 동일을 따지려니까 소송물 이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지죠. 따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봅시다. 당사자의 동의는 원피고 역전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상황이죠. X가 먼저 원고가 돼서 자기들끼리 소유권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X 입장에서 냈을 때, X가 원고가 돼서 소유권 확인 소송 내는 거와 그 물건에 대해서 Y가 원고가 돼서 소유권 내는 것은 다르다, 같다? 잘 생각해봐. 어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필통인지 물통인지 물통 같네. 이걸 놓고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럼 내가 원고가 돼서 내 소유권이라고 따지는 거와 거꾸로 원고가 돼서 나를 상대로 자기 거라고 따지는 것은 사건이 틀려. 잘 생각해봐. 왜 틀려? 소유권 확인 소송은 똑같은 큰 추상적인 소송 형태의 확인 소송인데 실제는 틀린 사건이야. 내가 원고돼서 이 물통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여기가 이름이 뭐지? 이름을 노출시킬까 봐 순간 내가 엄청 말하다가 말았어. 하여튼 나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 내는 것은
틀리단 말이죠. 왜 틀려? 엊그제도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왜 틀려?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줘. 친절하게. 어?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 제게 아니라고 해서 교수님.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되겠어요? 내가 낸 거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쪽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분명히 사건이 틀리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경우 봐봐. 내가 내 거 아니라고 내 거라고 했는데 거꾸로 원고가 돼서 자꾸 이름을 알았으면 편할 뻔했는데 원고가 돼서 나를 상대로 내 거 아니라고 낸 거. 요건 좀 틀려. 내 거 아니라고 낸 거야. 요거는 같다고 해서 틀리겠어. 하나는 적극적으로 내가 확인 소송을 낸 거고 그쪽이 나한테 낸 거는 소극적 확인 소송을 낸 거야. 내 소유권이 아니라고 낸 거야. 요번은 아까는 나는 나대로 내 거라고 낸 거고 지는 지대로 지 거라고 냈을 때는 틀리다고 했는데 요번은 나는 나대로 내 거라고 낸 것에 대해서 여기서 거꾸로 네 거 아니라고 낸 거야. 요번은 네 거 아니다. 요거는 같다 틀리다. 어? 네 거 아니다라고 해서 반말하지 말고 하다. 어? 같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요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요 타입이야. 지금 같다라고 한 게 내가 적극적 확인으로 내 거라고 했는데 Y가 원고가 돼서 나를 상대로 네 거 아니다. 소유권 너한테 없다 라고 내는 확인은 원피고가 역전은 됐지만 요거를 완전히 반대로 탁 얘기하는 거니까 동일급으로 본다죠. 동일급. 그럼 다시 정리해봐. 소송물 똑같고 당사자 똑같은 건 뭐 중복재산인 건 더할 나위 없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을 전개시키면서 약간 눈으로 보는 거는 뭔가가 원고 피고가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주체를 원고 피고를 바꾸면 이 싸우는 것을 딱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똑같은 사건으로 된다는 거지. 적극적 확인에 대해서 네 거 아니다라고 딱 뒤집어 버리면 원표가 바뀌면서 똑같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나대로 내 거라고 하는 거와 피고는 거꾸로 나를 상대로 자기 거라고 하는 건 분명히 틀린 거다. 이해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까 틀리다고 한 것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어디로까지 몰고 갈 수는 있겠어. 이론적으로. 만약 지금 내가 말하려는 의도는 아까 틀리다고 하는 국면도 이걸 놓고 싸우는데 이걸 놓고 싸우는데 내 거라고 하는 거와 지는 지 거라고 피고가 하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내 거가 아니라고 해서 짓게 되는 건 아니니까 틀린 사건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결국 제3자 일 가능성 때문에 똑같지 않다고 하는데 결국 제3자 이거 관심도 없는데 두 사람하고 싸움인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한 건으로 봐도 되겠다 정도로 몰고 가려면 몰고 갈 수는 있는 건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결국 모순접촉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등등의 어떤 중복된 소재기의 취지에 비춰서 이걸 제어할 거냐 아닐 거냐 자꾸 검토하는 거야. 그런 상황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 즉 어떤 거야? 채권자 대의 소송이 먼저 제기됐는데 채무자가 2차적으로 냈다. 이런 상황 해봐. 채권자 대의 소송을 냈어. 원래 Y가 Z한테 어떤 채권을 갖고 있는데 Y의 채권자인 X가 못 참고서 부득이 Z를 상대로 이때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 Y를 채무자라고 하고 Z를 제3채무자라고 하죠. 원고는 누가 돼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이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이 Z가 피고가 되잖아요. 이런 소송이 전개되고 있는데 Y가 스스로 Z를 상대로 2차적으로 소송을 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채권자 대의 소송에 대해서 채무자가 2차적으로 소송을 낸 건데 이 사건에서 눈으로 보는 당사자는 뭐예요? 앞 사건의 원고는 X고 두 번째 사건의 원고는 Y니까 이게 틀리단 말이죠. 눈으로 보는 주체는 틀린데 여러분이 민법서도 배웠고 지금 우리가 소송법에서 한두 번 살짝 내가 말을 했어요. 이때 우리가 Y라는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을 받느냐 부분서 기판력에서 민법에서는 여러분이 아직 채권법 배웠다면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 아니다 이런 논란을 잠깐 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소송법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한다면 알았을 때 하나에 받는다예요. 알았을 때 하나예요. Y가 채권자 대의 소송이 X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요. 그럼 그 관련된 조문은 218조의 사망이에요. 218조 사망. 조문대로 취급을 한다면 218조 사망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1항은 상대적 효력이에요. 당사자 사이에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가 원칙이에요. 왜? 그건 내 이론대로 한다면 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판결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대비해 본다면 자기가 절차에 참여해서 절차 보장을 받으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 변명 끝에 나온 결과로서 자기가 받는 거지 제3자는 그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상대적 효력 그런 것에 대해서 공권적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이라는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로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맨날 조금 더 거기다 부차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절차에 참여해서 내려진 그 결론으로서 자기 책임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라고 본다면 상대적 효력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3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느냐의 218조 사망을 보면 본래의 권리의 기속이 주체가 아닌 자가 이제 다른 사람이 소송을 했지만 기속 주체가 아닌 자가 했지만 기속 주체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라고 218조가 사망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당사자격에서 슬쩍 조금 나온 법정 소송 담당 등의 이 예로 보는 통설 판례에 의한다면 이 채무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소송 담당자인 X가 대의권을 소송상 행사하고 있는 X가 Z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원래의 이익 기속 주체였던 Y에게 미친다라는 게 218조 사망의 이야기인데 218조 사망을 고지고대로 적용한다면 즉 채권자 대의 소송을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성질을 통설 판례처럼 보고 218조 사망을 그대로 끌어쓴다면 조건 없이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절충설적으로 건다라는 알았을 때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알았을 때란 말을 넣을 필요 없이 218조 사망을 고지고대로 한다면 이 Y에게 판결의 효력이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상대적 효력을 예를 깨고 미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약간 한정을 해요. 판례가 75년 판례가 어떤 식으로 한정을 하냐면 이 Y는 중간에 낀 Y는 자기 권리인데 자기와 관계없이 X가 벌린 사건의 판결의 결과를 Y가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다이렉트로 풀로 주지는 않고 알았을 때 그럼 알았을 때라는 게 뭐예요? 알았다면 자기가 참견을 할 수 있다. 관여를 할 수 있다. 라는 몰랐을 때는 그냥 넋놓고 있다가 남이 자기 채권 아주 그럼 극단적인 경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Y의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을 극단적으로 설정해 볼까요? Y가 자기 채권 돈 받을 게 있는데 내가 너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너가 슬쩍 뭐라고 하냐면 네 친구한테 슬쩍 말해가지고 나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소송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Y가 Z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Z가 자기 친구를 사주한달까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네가 Y한테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해라. 그러면서 나한테 내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송에서 X가 슬쩍 패소를 해버리면 이 판결의 결과가 얘한테 미치니까 Y가 나중에 Z한테 돈 받으려니까 Z가 뭐라냐면 네 채권자가 네가 나한테 갖고 있는 권리를 소송상 내서 깨진 판결이 있다 라고 하면 Y가 중간에 붕 찌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돼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한다면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전개된 거예요. Y가 그럼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 얘네들 지금 거짓부렁이로 소송한다 이런 얘기를 막 참가하면서 뭔가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보조참가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냐 공동소송 참가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기존소송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참여를 하면서 뭔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애써볼 뭔가 여지는 있지만 그냥 몰랐다면 속수무책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라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문에는 211조 사망에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라고 어떤 전제 요건이 없는데 그 채권자 대의소송의 성질을 소송 담당으로 보는 이상은 조건 없이 그렇게 해서 채무자한테 기속될 수밖에 없도록 조문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례가 7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알았을 때라는 그 Y의 중간에 낀 채무자의 절차 보장을 배려해서 알았을 때 하나요 판결의 효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게 민법에서도 유명한 판례로 설명되고 있고 이 소송법에서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75년도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지금 몇십 년 전인데 거의 40년 막 이렇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채무자의 절차보장적인 관념을 투영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 절차보장을 내가 되게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는 되게 칭찬받는 판례이죠. 표정이 왜 이래? 내가 칭찬할 주체가 되냐? 뭐 이런. 그 기본은 너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잖아. 판결이 좋을 뿐이지. 됐죠? 됐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물의 동일은 우리가 소송물 갖고 뭐 한번 얘기했어요? 예컨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게 750조 불법행위로 들어가느냐 390조 계약 책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신소송물 이론과 구소송물 이론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한번 설명했는데 만약에 구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별개의 소송으로 보니까 750조로 들어간 사건과 만약 390조 또 들어갔다고 해도 중복재소가 아닐 것이며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중복재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소송물 이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보세요. 청구 취지가 다른 경우 확인 청구와 이행 청구, 적극적 확인 청구와 소극적 확인 청구 이런 게 등장하네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이 여기랑 연결돼요. 소유권을 전제로 한 사건에서 반환 청구 소송을 냈을 때 소유권 자체의 확인 소송, 소유권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반환 청구 소송을 소유권을 전제로 낸 상태에서 2차적으로 소유권 자체의 확인 소송을 냈을 때는 중복재소가 그럼 아까 기판력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중복재소는 된다 아니다? 된다 아니다?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이 물건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상태에서 별도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어요. 중복재소이다 아니다? 뭐래요? 중복재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판력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거랑 마찬가지 개념이죠. 소유권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앞 사건의 소송물은 반환 청구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고 두 번째 사건은 이때 두 번째 사건이라는 것은 기판력에도 그대로 말했던 것처럼 중복재소에서 그 소유권 자체 확인은 앞 사건하고는 소송물이 틀린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중복재소가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도 또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결국 소유권 여부가 전제지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걸 별도로 내는 것은 그럼 극단적으로 보세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가 이쪽은 X손을 들어줬는데 이 소유권 자체의 확인을 중복재소로 아니고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재판부는 X 소유권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겼어요. X가. 뭐 때문에 이겼어요? 반환 청구권이라는 소송물 사건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전제는 뭐예요? 네가 소유권자를 전제로 해서 이겼겠죠. 근데 두 번째 소송을 벌리도록 해줬더니 거기서 재판부는 X측에 뭐가 뭐 못마땅했는지 소유권 너 없다라고 확인 못 해준다. 확인 너 없다. 라는 판단이 즉 모순저촉 판결이 나오는데 나와도 이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소송물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반환 청구 소송이고 또 하나는 소유권 확인 소송이니까 소송물이 틀리고 소송물이 틀리면 별개의 사건이니까 동일한 사건이라는 주체와 객체에서 이탈해버리면서 중복된 소재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론인데 또 불구하고 소유권은 앞에서는 선결적인 이야기지만 소유권은 등장해서 싸움이 됐으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 번째 소송을 못하게 하면 좋겠다. 애초에 중복재소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유권 확인을 아까 그럼 말하고 뭐가 또 여기서 엮여요? 애초에 원고가 이렇게 별도로 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반환 청구 소송 냈다가 소유권 자체까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원고는 소변경하면 되고 피고는 반소하면 된다. 그러면 기존 소송에 병합된 것은 어디로 가서 아까 설명으로 가요? 병합된 것은 중복재소로 볼 필요 없다. 왜? 동일한 재판부가 되니까. 지금 무슨 차이예요? 별개의 재판부가 판단해서 모순된 판단이 나올까봐 지금 걱정해서 중복재소 얘기를 하고 있다면 병합돼서 판단될 때는 동일한 재판부가 이 두 사건을 보니까 동일한 재판부가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는 너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반환 청구에 대해서 원고 성소를 하면서 소유권 확인에 대해서는 원고 너한테 소유권은 없다라고 동일한 재판부가 이 똑같은 사건을 같이 판결문에 두 사건을 해줄 때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모순저촉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합돼서 하나의 재판부가 판단해 줄 때는 사건은 두 개지만 두 사건이라고 해서 전소후소 개념을 뭐 등장은 시킬 수 있지만 동일한 재판부에서 판단받는 병합돼서 판단되는 것은 중복재소에서 재소는 별도로 내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지 병합되는 사건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병합된 것은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취지에서 모순 판결을 저촉되는 판결을 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시 전개해서 요 케이스는 뭐예요? 오히려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적극적 확인 청구에 대해서 아니 확인 청구에 대해서 이행 청구 요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확인 청구에 대해서 이행해소해. 여러분 교과서서는 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류해서지 여러분 일반적인 교과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행해소를 낸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원고가 확인의 소송을 냈다든지 또는 확인 소송을 먼저 낸 상태에서 원고가 반복적으로 이행해소를 냈다라고 하면서 중복제소의 그 부분서 수송물에서 동일 부분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별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면 대표적인 교과서 등에는 그 용어는 그렇게 안 쓰지만 좀 아까 말한 반복적인 상황을 갖고 설명을 하는데 나는 한술 더 떠서 판례 때문에 역전형 내지는 대항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반복형과 대항형은 무슨 용어를 쓰냐면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내면서 금전 손해배상 채권 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 채권의 존부를 원고가 낸 것은 반복형이에요. 근데 대칭형 내지는 역전형은 이행소송이 적극적으로 들어갔는데 그쪽에서 부존재하다라고 대항 내지는 반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대칭형, 역전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 관계예요. 그럼 이거와 또 이쪽과 헷갈리지 마라. 소유권 확인소송이 등장하면서 이행소송이 등장하는 이 건은 확인 부분이 선결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 자체의 이행과 이 자체의 확인이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요 밑에 거는. 자꾸 반복되지만. 요거는 그 청구권 자체에 확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복형이 아니라 대칭형이에요. 지금 판례사는 역전형이에요. 역전형.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교과서는 이행소송이 들어갔는데 그 이행 청구권 자체의 확인소송이 들어간 경우를 중복제소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본다부터 안 본다까지 4개 정도 스펙트럼이 펼쳐져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뭐예요? 확인소송 다음에 이행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확인소송이 커버하는 것은 이행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커버가 안 되니까 중복제소가 아니다. 근데 이행소송이 선행해서 들어와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이행 청구권 자체에 확인을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 왜? 이행 청구권에서 확인적인 부분이 인정되면서 이행하라는 상황이 나갈 거니까 이행에 대한 청구권의 전부 확인은 내포돼서 판단되니까 이행 청구 소송이 들어간 와중에 그 이행 청구권의 확인은 중복제소로 본다라는 그 학설이 여러분이 취하면 제일 그다음에 뭐 학설 중에도 그렇게 취하는 게 상당수가 있고 그게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스펙트럼이 이다부터 아니다까지 다양하게 서너 가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건하고 다시 또 내가 높아심하는데 소유권을 전제로 한 반환 청구 소송과는 구별해라. 되겠죠? 그거는 전제에 대한 확인이 중복제소냐 아니냐, 기판력이 아니냐 아니냐의 문제고 지금 말하는 것은 이행 청구 소송 중에 이행 청구권 그 자체의 전부 확인이 반복적으로 또는 지금 판례 사안은 역전돼서 펼쳐지는 거. 아까 주체인 원피고가 역전되듯이 의 상황을 갖고 설명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결론은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확인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행 소송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도 아까 같은 반복형에서 논리를 핀다면 요 역전형도 지금 판례적인 상황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과서는 반복적인 형태, 원고가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을 겹치기로 냈을 때의 상황만 설명하는데 이 반복형. 반복형이 아니라 판례는 역전형인데 그럼 결론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이 본소로 등장했는데 반소로 이행해소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중복제소는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내 논리대로면. 중복제소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병합돼서 판단되니까. 중복제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케이스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중복제소로는 펼칠 필요는 없지만 난 또 하나 내 입장 중에 주류는 뭐예요? 분쟁을 이례적으로 해결하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했으면 좋은데 중복제소로 그러니까 중복제소에서 이행해소와 확인해소가 반복형적인 등 역전형이든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결론으로 갈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의 소송이 먼저 됐든
이행의 소송이 먼저 됐든 아까 확인 소송과 이행 소송이 반복적으로 어떤 청구권을 둘러싸고 했을 때 이다부터 아니다. 중복돼서 이다부터 아니다. 그 다음에 확인 소송이 선행하느냐 이행 소송이 선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본다. 등등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만약에 나처럼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중시한다면 나 같은 경우는 가급적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복재소를 걸려고 하겠어 안 하려고 했어.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중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중시한다면 내 입장인 나 같은 사람은 중복재소의 범위를 그럼 아주 간단하게 물어요. 크게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널리 규제하려고 할 것 같아? 풀어주려고 할 것 같아. 중복재소에서. 만약에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중시한다면 풀어주려고 할 것 같아? 올가매려고 할 것 같아? 올가매려고 그러지. 중복재소. 왜 별도로 펼치느냐? 하나로 하자. 하나로 하자. 왜 별도로 펼치느냐? 하여튼 뭔가 두 개를 왜 벌리냐? 이거 그냥 하나 집중적으로 뭉쳐서 병합하고 뭐 참가하고 그 한 건으로 모아서 판단 받아라. 왜 두 번으로 벌려서 받느냐에 있어서 나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의 그런 관계에서 중복재소를 갖다가 나는 계속 걸라고 하는 입장이야. 안 풀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중복재소 걸어서 나는 집중시키려고 그래. 내 입장은. 만약 일관성 있는 내 입장은. 근데 요 경우는 굳이 중복재소를 끌었을 필요 없어. 왜? 병합돼서 등장하니까 중복재소 갈 필요 없어. 별도로 전개될 때가 중복재소로 가는 거고. 일단 그 별도로 갔을 때 나는 걸어. 중복재소. 근데 이건 중복재소로 걸 필요 없이 하나로 집중됐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로 이것을 기일시키고 싶으니까 채무 부존재 본소는 더 이상 선제공격적인 운명을 하고 다 했으니까 반소로 이행소송이 들어왔으니까 본소인 채무부존재의 소외이익은 소멸됐다는 입장을 난 취하는 거야. 그래서 99년 때 무진장 비판을 했고 2010년도에 나왔을 때 그 하급심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대법원서 깨진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네. 265조에서 그러면 추가된 거는 앞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다든지 앞사건에 거의 변형적인 거라면 논리적으로 앞사건 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추가된 거는 추가 신청서에 따른 하나의 그게 사건이니까 그때부터 발생한다라고 보는 게 조문의 취지고 그렇게 보는 게 맞긴 맞는데 오히려 문제는 추가된 부분이 앞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앞사건 건을 땡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의 발상도 할 수 있는 거죠. 따로 앞에 먼저 청구해서 만약에 3천만 원 하고 추가로 3천만 원 했으면 그거는 일부 청구와 시효 중단의 문제지. 그 경우는 일부 청구와 시효 중단의 문제인데 그럼 그 경우도 설명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질문은 일부 청구를 갖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손해배상이 1억 원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때 7천만 원만 청구를 했어. 그래서 소장 제출한 시점에 시효를 중단시켰어. 근데 소송 싸우다 보니까 3천만 원 마저 받으려고 그래. 했을 때 3천만 원을 추가한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때 추가한 것은 소송 계속 중에 청구를 변경한 거야. 청구치를 확정한 거야. 그럼 3천만 원까지도 애초에 7천만 원 일부러 낸 것까지의 시효 중단된 게 같이 가느냐 아니면 그거는 그것대로 새로 시작한 그러니까 그때 잘린 거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라니까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 조문상으로 보면 다 3천까지 합쳐 1억 자체가 그래서 그걸 전부 중단설이라고 그래. 나중에 이제 일부 청구와 시효 중단에 보면 전부 중단설 어감 알겠지. 전체가 중단된다는데 과거 판례는 그렇게 안 봤어. 그때는 만약 명시적 일부 청구 긍정설을 거기다가 정합적으로 맞추려면 소송물을 쪼갠다고 보니까 3천만 원 냈을 때부터 하는 게 맞아. 그 정합성은. 그치? 근데 원래 의도는 뭐야? 애초에 1억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손해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서 일단 7천만 원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을 설정한다면 3천만 원도 애초에 잘렸을 때 시효가 중단될 때 중단돼야 맞다라고 볼 수 있지. 판례는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일부분만 들어온 것만 잘리고 또 나중에 일부 들어온 건 또 그때 시점에 잘려야 돼. 그다음에 그때 시점에 넘어섰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보면서 다만 애초에 어떤 금액이 불분명 정확히 산출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보면 판례는 신체 감정 등에 따라서 추가로 할 그런 상황까지 아주 분리해서 따로따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보는 것은 좀 무리니까 그때는 애초에 낸 때부터 나머지 부분도 중단됐다고 봐야 된다가 판례 입장이야. 그건 뒤에 나오고 있어. 오히려 최근에 무슨 문제가 하나 터졌냐면 이런 문제가 터졌어. 최근에 보면 요거 채권자 대리소송에 계속 물어봤는데 두 번째 게 뭐냐면 채권자 대리소송을 내서 시효를 중단시켰는데 채무자가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받는지 이런 게 하나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냈던 요건이 뭐가 좀 미진했다고 생각됐는지 요거를 양수받았어. 채권자 대위 소송을 냈다가 스스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요 채권을 양수받았어, X가. 그러니까 대위 소송 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소를 바꿨어? 자기 채권으로서 낸 거야. 양수받았으니까 아예. 피대위 채권 요걸 양수받았어. 애초에는 대위 소송으로 냈다가. 상황이 이해되겠어? 그랬을 때 이 사건과 이건 대위 소송으로 낸 거고 자기 권리로 낸 게 아니고 소송 담당으로서 낸 거라고 본다면 요거는 이제 진짜 자기 권리로 낸 거야. 양수받아서 냈으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시효중단이 애초에 채권자 대위권 낸 때를 기준으로 잘랐으면 잘렸다라고 본 판례야. 2010년 판례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건은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Y의 Z의 채권을 행사하다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냈을 때의 관계는 연결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지. 판례가 연결시켜도 된다고. 그런 판례가 한 번 나왔어. 또 질문은 일부 청구에 대한 시효 중단이고 그 뒤에 아까 설명한 거는 지금 아직 마무리 못하고 할 뻔했는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일부 청구와 시효 중단 문제로 바로 중복재소 다음에 등장하고 있어. 또 질문.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